안녕하세요. 이 특허법 최종 정리를 간략하게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내일 모레 해서 이제 이틀 해서 이렇게 끝내려고 하고요.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일단 주교재는 핵심 이론 정리 이제 이걸로 보시게 될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2교시에 보기로 하고 1교시에는 뭘 볼 거냐면 특허법 이제 판례를 선별해서 볼 건데 그 자료는 이제 프린트로 드렸고요. 그럼 이게 최신 판례냐? 최신 판례는 많지 않고요. 일부 있고 그럼 최신 판례가 없냐? 있죠. 있는데 기존의 법리랑 똑같아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공부할 만한 어떤 그런 건 없다. 운이 좋은 거죠. 좋고 두 번째로는 뭐 기존에 했던 거라도 중요 판례를 넣으면 너무 양이 많아져요. 중요 판례는 너무 많고 우리가 좀 뭐랄까 많이 강조 안 된, 강조가 좀 덜 된 뭐 기본 강의라든가 월말 모의고사, 중국 강의, 기출 문제에서 계속 반복되던 판례들이 있어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건 빼고 이미 다 숙지돼 있으니까 빼기로 하고 그런 건 뭐 여기에 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런 거 또 하면 우리가 시간 아깝죠. 시간 아까우니까 그거 말고 강조가 덜 되었지만 강조가 덜 되었기 때문에 출제되면 조금 새롭게 느껴질 만한 그런 판례들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하급심 판례라도 뭐 2심 이런 거죠. 판례라도 하급심 판례는 제가 기본 강의 때 좀 소개를 많이 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몇 개 소개를 드려놨어요. 그래서 이 판례 자료를 보면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 보고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우리가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보면 새롭게 느껴지면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자 이렇게 넣어놨고요. 자, 두 번째로는 판례 자료 뒤편에 보면 3개년 개정법 자료를 넣어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3개년 개정법 특강에서 했던 것들이에요. 했던 것들. 근데 최종 정리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는 3개년 개정법 특강을 수강하지 않은 분들도 일부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넣어놨는데 자세히는 안 볼게요. 자세히는 안 보고 빠르게 훑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다른 과정에서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얘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교시를 우리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해갖고 가능하면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1교시에 진행하기로 하고요. 뭐 혹시 안 되면 2교시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가급적 1교시 안에 끝내고 남은 시간은 요거를 보게 될 건데 굉장히 빠르게 봅니다. 이거 이론을 다 하려면 최소 5번은 만나야 돼요. 최소 5번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인강수는 거의 뭐 16강, 17강 이렇게 되죠. 최종 정리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보되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여기는 강조 덜 된 거 했잖아요. 중요한 거 위주로 다시 한번 훑어볼 거고 특히 반복적으로 기출되는 부분 이런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새롭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시 한번 나도 리마인드 하는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험장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를 들고 갈 수는 없거든요. 민특상지, 모라상지를 다 들고 갈 수는 없어요. 들고 가면 마음의 위안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 못 봅니다. 그래서 저는 특상지는 어떤 자료를 들고 갔으면 하냐면, 우리가 상표랑 디자인은 최종 정리를 다 했죠. 그 주교재 말고 제일 1교시에 했던 거 있죠? 그것들 오늘도 이제 1교시 하는 이 자료, 그 세 개 자료랑 특상지 조문만 있죠? 조문만 이렇게 좀 가져가시기를, 그렇게 산재는 그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기본서를 가져가거나 회기정 가져가면 못 봅니다. 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수준에서 딱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의 프린트를 더 드렸어요. 하나의 프린트는 이건 기본서 제2판에서 정정이 좀 필요한 부분 세 군데이고요. 같은 내용으로 회기정에서도 좀 정정이 필요한 부분 세 군데인데, 이거는 우리가 회기정 보면서 거기서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회기정이 지식재산처로 바뀌기 전에 출간이 되었기 때문에 특허청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되어 있는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 산자부령은 총리령으로 바꿔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특허법 판례 최종이라고 되어 있죠. 총 몇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냐면 7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20번까지 있어요. 20번까지 있고, 그 안에 뭐 2개의 판례가 있기도 해서 한 22개 판례가 될 거예요. 여기 있는 판례들을 강조가 덜 됐기 때문에, 또는 하급심 이런 건 소개를 안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물론 저랑 특허법 판례 스터디를 하셨으면 다 아는 판례가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시송달입니다. 여기선 2개의 판례가 있어요. 공시송달은 이제 최후의 보루로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공시송달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인지할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있는 겁니다. 그 취지가 가번이죠. 가번 보시면, 공동출원인에 대해서 특허법 219조 1항에 의한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해선 출원인 전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송달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해야 한다라고 해서 출원인 전원한테 트라이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 가는 거지, 출원인 중 일부한테 해보고 안 됐다 해서 공시송달하면 뭐야? 공시송달은 무효예요. 그래서 송달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절 결정 등본 송달했다라고 하더라도 거부심 청구 기간이 카운팅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부심 청구 기간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이잖아요. 그게 스타트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분명하게 송달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해야 하고, 이러한 공시송달이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출원인 중 1인에게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부적법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밑줄 그은 건 이 앞의 내용과 조금 다른 계면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서류를 냈는데 이것이 반려사유에 해당하면 반려해야 되죠. 반려. 예를 들어서 반려사유 중에 대표적으로 특허관리인이 있어야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제외자의 경우에는 특허관리인이 있어야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냈어요. 그럼 반려해야 돼요. 반려해야 돼. 근데 반려하지 않고 이미 수리해서 절차 진행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와서 나중에 반려되지 않은 하자를 물어서 이제 와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자가 결국은 치유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식재산처장이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제출된 제외자의 서류를 원래 반려해야 되거든. 반려하지 않고 이미 진행했으면 나중에 그 절차상의 하자를 물을 수는 없겠다라는 거죠. 그 취지가 뭐예요? 요거 특허관리인 제도는 절차 보장을 위한 건데,
즉 특허청이 일하기 좀 곤란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반려하지 않고 이미 진행해 놓고 이제 와서 일하기 곤란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나번 이제 다른 판례 넘버예요. 공시송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후의 보루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공동출원인이면 전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해야만 진행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법인이라면 송달 받을 자가 법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법인이라면 일단 사람한테 보내봐야 되겠죠. 사람한테 보내봐서 안 되면 공시송달 할 건데 또 뭐 해야 될까? 법인 등기부 등본을 살펴갖고 얘 주소, 영업소가 어딘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노력한 다음에도 안 되면 비로소 공시송달 하는 거다라는 거 보겠습니다. 납언은 우리가 월말 모의고사에서 한 번도 안 냈단 말이야. 납언은. 갑언은 우리가 기출에서 많이 봤어요. 납언은 우리가 좀 새롭단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납언.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전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 그러니까 본점 소재지, 이쪽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이면 등기부 등본 조사에서 본점 소재지 이전 여부 외에도 대표자 주소지도 좀 확인해봐서 실시해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까지 좀 살펴봐라 이거예요. 되셨죠? 그래야 이제 비로소 공시송달 할 수 있다. 법인, 대표자, 그리고 등본까지 살펴본 다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다음에 안 되면 그때 공시송달 하는 거다. 그러지 않고 이루어진 공시송달 역시 부적법해지겠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 기간이 카운팅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설정 등록 보겠습니다. 설정 등록. 이건 딱 한 번 월말 모의고사에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설정 등록. 우리가 설정 등록이 되면 공지가 되죠. 공지. 왜? 비밀 유지 의무가 소멸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정 등록되면 우리가 열람을 청구할 수 있게 되잖아요. 등록 공고 전이라도 열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지로 보죠. 설정 등록되고 나서 등록 공고되는데 이건 이제 반관계고 그 전이라도 공지라는 게 판례죠. 그 전이라도 그때부터 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지. 예외가 이제 디자인 보호법에서 비밀 디자인이면 2차 등록 공고될 때까지 열람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외는 있지만 일단 비밀 디자인이라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설정 등록되면 등록 공고 공지되는 거예요. 설정 등록 전에는 뭐가 있냐면 특허 결정이 있는 특허 결정이 있고 그러고 나서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아니면 면제가 되면 설정 등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단 실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특허 결정 나와요. 등록료를 내요. 그럼 설정 등록이 될 건데 설정 등록하면 등록부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등록부. 이 등록부에 설정 등록일이 기재가 되는데 법적인 건 아니에요. 설정 등록일이 특허료, 등록료를 납부한 날 납부일로 이렇게 기재가 되고 그렇게 이제 실무를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납부했어? 그럼 지식재산처장이 토요일 날 등록부를 설정 등록을 하진 않거든. 이해되세요? 토요일 날 설정 등록하지 않아. 아니면 뭐 금요일이라고 해도 금요일 23시 23분에 하면 금요일 날 설정 등록부를 만들진 않아요. 보통 평일에 영업일에 만든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정 등록일은 납부일로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관행이 있단 말이죠. 법적인 건 아니고. 그럼 설정 등록된 날은 설정 등록일은 예를 들어서
3월 1일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근데 설정 등록부가 만들어진 날은 실제로는 3월 3일인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공지는 언제 된 거야? 라는 거지. 공지는 언제 됐어? 설정 등록됐어야 공지된 겁니다. 그래서 등록료를 3월 1일에 내갖고 설정 등록일이 이렇게 3월 1일로 표시되어 있지만 현실로 설정 등록된 건 3월 3일이라는 거죠. 이때부터 공지된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실무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안 좋은 실무죠? 실제로 설정 등록된 날로 표시해주면 좋은데. 읽어보겠습니다. 특허권의 설정 등록이란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특허 결정 후 특허료의 납부 또는 면제 시 지식재산처장이 직권으로 지식재산처에 비치된 특허 원부의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게 설정 등록이에요. 이랬죠? 지식재산처장이 일을 해줘야 돼.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정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료를 냈을 때 지식재산의 설정 등록 절차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설정 등록이 된 것으로 볼 수는 없죠. 라는 판례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실무적인 관점에서 조금 이해를 해줘야 돼요. 등록료 면제 디자인도 있죠? 상편 없어요. 그런 거 잘 비교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3번 선택 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엄격한 특허 요건 요구. 요거는 이제 하급심 판례인데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된 적 없는데 혹여나 출제될까 하여 소개를 드립니다. 특허법 판례 스터디에서는 했었고 월말 모의고사는 냈나 안 냈던 것 같다. 출제 좀 떨어져서. 우리 선택 발명 생각해 볼게요. 선택 발명은 기존에 선행 발명의 상위 개념이 있고 그 중에서 하위 개념을 구성 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는 발명이에요. 즉 상위 개념 여기에 금속이 있는데 하위 개념 구리를 선택해서 독점권 달라는 거죠. 금속에는 구리도 포함되는 개념이거든. 그럼 여기에다가 특허권을 주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어떤 특허 요건을 만족해야 할 건데 선택 발명의 특성상 유리한 효과가 좀 있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진보성 판단할 때 다른 발명 대비 조금 엄격하게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금속에 대해서 이미 공지 발명이나 선행 발명, 등록 발명이 있는데 그중 하위 개념에 대해서 또 다른 특허권을 부여하려면 좀 엄격하게 봐야 되겠다는 게 원칙.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예외. 이런 관점으로 좀 읽어볼게요. 보시면 가번 선택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위와 같이 엄격한 특허 요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선행 발명에 이미 게시된 특정 효과를 지닌 상위 개념에 포함된 하위 개념을 구성 요소로 선택한 발명을 진보성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하위 개념의 선택이 선택 발명에서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기술적 효과와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행 발명이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효과를 가지는 점에 특허성을 인정하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선행 기술과 비교해서도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선택 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위와 같은 엄격한 특허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 법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켜져야 되는 건 아니다. 이를 반대 해석하면 선택 발명이 본질적으로 중복 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때에는 엄격한 특허 요건이 완화될 수도 있다. 언제? 중복 발명이 아닐 때에는 완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좀 중략을 해놔서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선택 발명이 선행 발명이랑 중복 발명이기 때문에 엄격한 특허 요건을 요하는 거야. 왜?
선행 발명 금속이 있는데 금속이 구리도 있잖아.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중복이 아닌 경우에는 좀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완화해서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읽어볼게요. 줄친 거 그 다음 거 보면 그러한 경우는 사실상 특허 발명이 선행 발명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더는 중복 발명으로서의 기존의 선택 발명 법리가 적용될 것이 아니라 일반 발명으로 취급하여 구성의 곤란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고 효과의 기재 또한 일반 발명의 그것과 같은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복 발명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는데 중복 발명이 아닌 경우, 권리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즉 금속의 권리 범위에서 구리가 벗어나는 상황이 있다면 완화해서 보자. 즉 일반 발명처럼 완화해서 특허 요건 판단하자 이거고요. 그 다음 판례 4번 인공지능인데 이건 월말 모의고사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AI,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정리할게요. 아직까진 발명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발명이 나왔어요. 누가 발명자인 거야? 인공지능에 어떤 지시어를 준 사람이 발명자라는 게 현행법이에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행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돼 있고 인공지능 그 자체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발명자 나오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발명자. 출원서에 발명자 기재하죠. 성명 주소 기재하고 출원서는 뭐 그렇게 기재하고 그리고 나중에 출원 공개되면 공개 특허 공보라 하죠. 등록 공고되면 또 등록 특허 공보라 하지. 그래서 우리 공보는 발명자는 공개되면 출원 공개, 특허 공보, 특허 공보. 공보는 책자라 그랬어요. 공개는 행위고 그리고 나중에 설정 등록되면 등록 공고되죠. 이걸 이제 등록 특허 공보라고 하죠. 등록 특허 공보. 여기다 뭐 적어야 돼요? 발명자 성명 주소 적죠. 발명자 성명 주소. 여기에다가 발명자의 성명 주소를 적습니다. 마찬가지죠. 발명자의 성명 주소를 적죠. 자, 근데 이게 개인 정보가 좀 담겨 있잖아. 개인 정보. 그래서 주소 부분은 생략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발명자가 신청하면 전부 생략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런 식으로 일부만 기재할 수 있게끔 해요. 뒤에 거는 이제 X 표시로 별 표시로 나오게 신청에 의해서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부만 기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성명은 생략할 수 없는 거예요. 성명은 뭐 개인정보는 맞는데 동명이인도 많고 하니까 크게 문제될 일이 없겠죠. 발명자뿐만 아니라 출원인도 마찬가지고요. 특허권자도 마찬가지고 발명자도 다 신청에 의해서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굳이 설명드린 이유는 일단 기출이 된 적이 있고요. 이게 이제 시행령이거든. 시행령 19조에 있어요. 시행령 19조. 일부 생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신청에 의해서 이걸 굳이 설명드린 이유가 제가 특허법 쪽지 시험에 정답 표기가 잘못되어 있더라고. 어떤 분이 질문 주셔서. 근데 정답 표기가 성명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소는 이제 생략을 일부 생략, 전부는 안 되고 일부 생략, 성명은 생략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허법 쪽지 시험에 조금 정답 표기가 오류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최근에 인지를 한 거야. 인지를 해갖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러니까 두 번, 한 번 정도 기출됐던 것 같아. 중요한 건 아닌데 전달에 오류가 있어서 정정해드려요. 잘 보십시오. 다시 정리할게요. 출원인, 발명자, 특허권자는 성명 주소를 기재하게 되는데 성명은 생략이 안 되고요. 주소는 개인정보 어떤 위협이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일부만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과 같이 함께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5번 42조 사항 2호는 이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해야 돼. 청구 범위죠. 청구 범위. 청구 범위는 명확하고 1교시는 좀 천천히 할게요. 3교시는 되게 빠르게 할 거예요.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해야 되는데 청구 범위에 쓰이는 용어에 이런 표현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거야. 청구 범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앞에서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뒤에서 이 중에서도 바람직하게는 요 정도만 하자 이런 표현. 그럼 바람직하게라는 표현 허용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 대략 이런 건 안 돼. 바람직한 게는 이게 되냐 이거예요. 될까 안 될까? 세모예요. 즉 바람직하게는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라는 사정만으로 불명확하다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불명확하다고 해서 거절유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도 많아요. 불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그럼 청구 범위에서 기재된 용어가 명확하고 간결한지, 특히 명확한지 여부 어떻게 판단해? 요 단어의 의미만 보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하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는 그 발속기 통지자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시 기술 상식을 고려해서 이런 것도 이제 함정팔 수 있어요. 출원 시 기준이야. 출원 시 기준. 결정 시 이런 게 아니라 출원 시 기준이고 특허법 기출문제 참고하면 이런 판단 시점 갖고 좀 치사하게 내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거 갖고 치사하게 내는 부분은 신규성 출원 전, 확선 출원 일 이런 거 갖고 치사하게 내는데 판례 부분에서 치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어요. 간혹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출원 시 기술 상식을 고려해서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봐야 돼. 개별적, 케바케로. 따라서 단순히 청구 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해서 바람직한 애는 무조건 안 돼.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괄호 안에 보면 바람직하게는 용어만으로 불명확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불명확하다고 거절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케바케라는 겁니다. 근데 100% 거절되는 경우는 있어. 100%. 바람직하게는 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100% 거절되는 경우는 20 중량 퍼센트야. 중량 퍼센트에서 40 중량 퍼센트로 이렇게 수치 한정을 했는데 바람직하게는 25 중량 퍼센트에서 30 중량 퍼센트로 수치 한정을 하니까 더 좋네 라고 하는 건 안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바람직하게는 이라는 용어 때문이라기보다도 이중 수치 한정이라서 안 돼요. 이중 수치 한정. 그래서 우리가 심사 기준이나 판례에 의하면 이중 수치 한정 안 된다 이거 나오죠. 사실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오는 건 이거긴 한데 안 틀리지 이런 건 안 틀리죠. 이중 수치 한정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표현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더블 이중 수치 한정이라서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판례 넘버가 2014 후 1563인데 원심은 이거 불명확하다 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실제로 이 케이스에서 되게 불명확한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바람직하게는 요것 자체로 불명확한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면 이중수치 한정이면 불명확한 걸로 보시고요. 이중수치 한정이 아니면 가급적 불명확한 걸로 보세요. 가급적. 대부분 불명확한 걸로 수험적으로 흘러가긴 하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다 라는 게 지금 여기 판례 표현이 있죠. 개별적으로 봐야지 일률적으로 보면 안 되겠다. 케바케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보정. 보정에도 두 개의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민법 다 끝났어요? 지금 이제 그런 시즌이거든. 자연과학을 하도 안 해서 막 자연과학을 부랴부랴 해.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하던 민법을 많이 못했어. 또 민법이 무너지기 시작해. 막 그런 시즌이거든. 잘 관리하셔야 돼요. 좀만 더 버티세요. 1차 시험은 아예 안 되는 상황 아니면 끝까지 하면 돼요. 아예 안 되는 상황, 정말 그냥 손 쓸 수 없는 거, 그런 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돼요. 끝까지 하면. 객관식이라서. 놀라운 거야, 객관식이. 대신에 죽어라 해야 돼요. 죽어라. 보정 볼게요. 새로운 거절이유. 새로운 거절이유 이제 우리가 47조 1항 요 시기에 보정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보정각하, 본문도 있구나. 요거는 보정각하하지 않지만 요거는 보정각하하죠. 요 시기 보정은 보정각하의 대상이에요. 우리 요 시기 보정으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최후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보정으로 해보죠. 거통받았어요. 요 거통이 이제 최후 거통이야. 최후 거통. 보정을 해요. 보정을 했는데 거절이유가 발견된 거야. 어떤 거절이냐면 새로운 거절이유가 나온 거야. 새로운 거절이유. 이게 새로운 거절이유가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보정을 각하해야 되겠죠? 각하. 이게 보정 각하예요. 보정 전 명세서 갖고 심사를 해야 될 건데, 근데 요 보정이랑 이 새로운 거절이유 사이의 관계를 보니 얘가 청구항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그의 신설에 준하는 정도의 보정은 아니었던 거야. 요 정도의 보정은 아니었는데 거절이유로 신규성 위반의 거절이유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건 보정에 의해서 발생된 새로운 거절이유라고 보기가 어렵다. 왜? 이 보정이 청구항을 신설하거나 변경을 해서 청구항 신설에 준할 정도로 변경을 한 건 아닌데도 신규성 위반의 거절이유가 나왔다라는 건 사실상 보정 전부터 원래 내재되어 있던 거절이유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럼 보정 각하할 게 아니라 거절이유 통지를 해야 되겠죠. 거절이유 통지. 이 거절이유 통지가 최초인지 최후인지는 그때그때 다를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읽어보죠. 새로운 거절이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심사관이 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해야 되지 않아서 특허법 42조 4항 2호 이 거절이유가 42조 4항 2호로 거절했다라는 거네요. 기재불비가 있다는 이유로 통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이 이루어졌는데, 보정 이후 발명에 대한 심사 결과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절이유는 보정으로 청구항이 신설되거나 실질적으로 신설에 준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보정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럼 심사관으로서는 각하하지 말고 다시 거통해야 되겠다. 그 거통은 최초인지 최후인지는 그때그때 다를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거통이 명시적 기재불비였는데 그 보정은 단순 아주 미미한 보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신규성, 진보성의 거절유가 발견되면 그럼 야, 너 보정하기 전에 원래 있던 거절유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 판례에 청구범위 감축이 있는데 요시기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만 아니면 되죠. 신규사항 추가만 아니면 돼요. 근데 요시기 보정은 2호, 3호 시기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도 안 되고 새로운 거절이유도 안 되고 요 감별명 백 중에 하나여야 되죠. 그래서 청구범위 감축과 관련해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청구범위 감축. 자, 보정 전 청구항이 청구항 1 이렇게 있었어요. A, 청구항 1, A 있었어. 보정 후 청구항이 A 그대로 놓고 두 번째 스몰 a도 넣었다 이거야. 스몰 a. 이거 감축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감축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보정 후야? 이게 보정 전이야? 이 감축이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감축이려면 이런 걸 감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독립항은 그대로 놓고 종속항만 새롭게 추가하잖아요. 설령 종속항이 독립항의 어떤 권리범위에 속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감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청구항 추가예요. 추가. 물론 확장은 아니지만 감축도 아니라는 거예요. 청구범위 감축, 특허 청구범위는 각 항이 상호 독립되므로 독립항 그대로 두고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여 종속항만 추가. 감축은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7번 특허 결정에 불복 가능하냐라는 건데 출원하면 거절 결정이 나오기도 하고 특허 결정이 나오기도 할 거예요. 거절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사 청구나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 되는데 특허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의문은 들 거야. 특허 결정 받았는데 왜 불복하려고 그래? 뭐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사실 판결 이유를 세심히 살펴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우리 2차 가서 하기로 하고 물론 판례 스터디 때 했어요. 2차 가서 하기로 하고 일단 결론만 특허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실익이 없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줄친 것만 볼게요. 특허 출원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특허법은 거절 결정에 대해서만 불복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상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조문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판례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파트 자체를 잘 보셔야 돼요. 허가 등에 따른 연장, 주체적 요건이 있죠. 연장 신청 누가 해? 연장 신청은 연장 출원이죠. 연장 등록 출원은 누가 해요? 특허권자가 하는 거. 또는 특허권자가 연장 등록 출원하는 거죠. 그리고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거죠. 허가 등을 받아야 돼. 허가 등을 받으려면 받은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가 나와야 돼. 연장 등록 출원은 특허권자가 하겠지만 허가는 실시권자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허가는 실시권자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상실시권자가 허가 신청할 수 있어요. 식약처에다가 의약품 허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통상실시권자가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허가를 받으면 특허권자는 연장 등록 출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조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등록된 이렇게 나와. 전용 실시권자는 당연히 등록된 거고 등록된 통상 실시권자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근데 등록된 통상 실시권자가 아니면 주체적 요건 위반으로 무효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관건은 이거예요.
연장 등록 출원에 대해서 등록된 통상실질권일 걸 요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신청하고 허가 받을 때 미등록이었던 거야. 잘 생각하세요. 얘는 지식재산 쳐야 하는 거죠? 맞지? 연장 등록 출원 지식재산 쳐야 하는 거고, 허가 신청받고 허가 나오는 건 식약 쳐야 하는 거, 기관이 달라. 그리고 등록된 통상실시권자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건 요 관점이지. 따라서 허가 신청할 때 꼭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겠습니다. 허가 등에 따른 연장, 등록된 통상실시권자. 특가법 134조 1항 2호 무효사유죠. 연장 등록의 무효사유로서 등록된 통상실시권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출원에 대해서 연장 등록된 경우, 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허권자이거나 전용실시권자이거나 등록된 통상실시권자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규정한 것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 받는 데 필요한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통상실시권자도 포함되는데, 그 통상실시권의 등록이 연장 등록 출원서 필수적 기재사항 증명자료임에 비추어 그것이 누락된 채로 연장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법한 연장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로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달리 위 법률 조항이 허가 등을 신청한 통상실시권자가 신청 당시 동그라미 요때부터 등록을 마치고 있어야만 하는 규정은 아니다 이거야. 되셨죠? 그러니까 요 절차에서 꼭 등록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여기 절차에서 등록을 받았어야 되는 건 아니고, 요때 등록 안 받았어도 요때 등록 받았으면 무효사유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다르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줘야지 되겠죠. 9번 보겠습니다. 허가 등에 따라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죠? 95조까지 95조. 94조가 독점한다. 이거 95조는 연장됐으면 연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독점하게 되는 거죠. 그 범위에 대한 해석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특허법은 이와 같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95조의 내용이에요. 95조의 내용. 그 연장 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 물건에 관한 특허 발명의 실시, 연장 등록의 이유가 된 그 물건에 대한 실시에 대해서만 이렇게 국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취지에 비춰보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약사법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 그러니까 허가받은 의약품에 미친다는 거죠. 이거 잘 생각하세요. 청구 범위는 자기 창고로 돼 있어. 창작 이렇게 국어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허가는 국어로 된 게 아니라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의약품의 허가를 받았으면 그 의약품에 한해서 특허권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유효 성분. 의약품은 물론 그보다 유효 성분까지도 미친다. 의약품에 유효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미치고 또 나아가서 치료 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까지 중심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의약품은 물론 유효 성분 플러스 준하는 범위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자가 약사법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생산한 의약품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에서 차이가 있어요. 일부 차이가 있지만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 성분, 이거죠. 유효 성분의 양리작용에 의해 치료 효과나 용도도 동일하다면 설령 염이 좀 달라도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풀어본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출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좀 보시고. 다 잘 보세요. 허가 등에 따른 연장 관련된 건. 개정법이 있으니까 14년 그거 개정법이 있다 보니까 잘 보셔야 돼. 자, 10번.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의 의미. 읽어보죠.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에 따라 하여야 하는 허가 또는 등록 등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규정한 89조 1항과 그 위임에 따라 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 안정성 등 장기간 소요되는 발명 중 하나로 하위 법령이 있다 이거야. 하위 법령. 뭐가 있냐면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약사법 제 몇 조 몇 항 또는 제 몇 조 몇 항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 얘를 연장할 수 있어요. 얘를 연장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의약품 안에 가로 보면 신물질 얘를 연장할 수 있는 거야. 신물질에 대해서. 근데 괄호 열고 신물질이라는 건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의 화학 구조가 새로운 물질. 그래서 신물질에 대해서 연장한다 이거고 신물질이라는 건 이게 물질이거든.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이 새로워야 돼. 그래서 과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이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다시 89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데 하위 법령에 따라서 신물질을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신물질. 신물질이라는 건 하위 법령에서 말하기를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이 새로워야 된다. 이거.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의 의미가 뭐냐라는 게 지금 이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단 줄친 것 보시면 위 시행령 조항에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은 그 화학하니까 아시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뭐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 지금 이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주면 돼요.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은 이 약품의 유효 성분 중 활성을 가지면서 내재된 양리 작용에 의하여 의약품의 품목 허가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 그 자체로는 활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부분이 기존의 품목 허가된 의약품의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에 결합돼서 의약품의 효능 효과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의약품의 효능 효과로서 약효를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러한 부분이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에 결합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물질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신물질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는 건데 신물질이라는 건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이 새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게 신물질이라고 가정할게요. 신물질이고 얘는 허가 받았어요. 이미 품목 허가 받은 거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이라고 할게요. 이것 때문에 허가를 받은 거야.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갖고 이거 R1이라 할게요. R2를 만든 거야. R2. 근데 이거 자체로는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은 없어요. 근데 얘랑 이렇게 결합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야. 요 약효 활성에. 그러면 이거 신물질로 볼 수 있니?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신물질 아니죠? 왜? 판례가 말하기를 신물질,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 부분은 그 자체로서 활성을 나타내야 되지 기존에 허가받은 활성 부분에 결합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준다 하더라도 신물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뭐 1차 시험에서 나올 수 있고 2차 시험에선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해 못하고 그냥 판례만 암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2차 시험에서 아주 좋은 문제네요. 그 말은 합격하시고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판례 원문으로 판례집에 다 있습니다. 11번 공유특허권자 중 일부가 공유 지분을 포기한 경우 손배청까지 포기한 거냐라는 겁니다. 지분 포기할 수 있죠. 하위 권리자 동의받아야지.
하위 권리자는 누구예요? 전용 실시권자, 통상 실시권자, 질권자. 통상 실시권에는 직무 발명에 따른 통상 실시권자도 포함되죠. 그래서 통상 실시권자는 두 가지잖아. 허락에 따른 통상 실시권자랑 법정 통상 실시권자 중 직무 발명. 얘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발진법 특강 혹시 문자 받으셨어요? 받았죠? 학원에서 나왔지? 발진법 특강 보내드렸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조약 특강에서 또 보내드릴 거예요. 조약 특강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야. 갑과 을이 있고 병이 치매를 했어요. 치매를 해갖고 얘 1억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얘가 특허권 지분 포기하겠대. 이것까지 포기하는 건 아니죠. 지분을 포기하면 나머지 공유자에게 기속이 될 거고 요 손배청까지 포기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얘는 최신 판례 나름 보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특허권의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자의 지분비로 기속된다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이 공유자가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 해서 이미 발생한 손배청까지 포기하였다거나 이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11번 판례. 11번은 이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건 하나인데 사실 다른 것도 연계가 돼 있어요. 갑이랑 을이 있고 갑이 특허 발명의 특허권자다라고 해볼게요. 특허권자. 얘가 실시 계약을 맺어서 실시권자라고 가정을 해보죠. 가정을 해보고 첫 번째 논점.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실시권자라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가 부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결론.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정말로 이 특허가 원시적으로 이제 원시적으로 무효가 됐어요. 그럼 을은 기지급 실시료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죠.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고, 미지급 실시료에 대해선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제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것들. 하나 더 갈게요. 하나 더 가면 얘랑 얘 사이에 이런 계약도 있는 거야. 얘 뭐 실시 권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노란색은 얘랑 얘 사이에 실시 금지 계약을 맺었어. 실시 금지 계약. 특허 발명에 대해서 야 실시하지 말자 이렇게 금지 계약을 맺었어요. 금지 계약을 맺고 나중에 특허가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그리고 나서 이 무효는 원시적으로 했는데 실시 금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거거든. 그럼 이 실시 금지 계약에서 약정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너는 실시하면 안 돼요. 설령 너가 실시하는 부분이 실시 금지 계약은 여전히 이렇게 효력이 미치는 거고, 너가 실시하는 부분이 자유기술이라도 달라지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특허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자유기술도 안 하기로 했으면 니들끼리 안 해야지. 그 내용이 됩니다. 을이 바보지. 바보. 보겠습니다. 특허 제목부터 보면 특허가 소급적으로 지금 요거가 더 중요해요. 근데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요거 좀 보자 이거예요. 특허가 소급하여 무효로 된 경우라도 특허 발명의 실시 금지 계약 효력이 유지되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특허권자와 계약 상대방 사이에 특허권자의 허락 없는 특허 발명 실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 실시 금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시 금지 계약이 체결된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때부터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될 뿐이다. 이때 계약
상대방이 특허 발명을 실시한 구체적인 형태가 이른바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기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실시계약 계약 상대방이 특허권자와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실시 금지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겁니다. 되셨나요? 이게 이제 사실 저변에 깔려 있는 건 소구표거든. 2차에선 소구표가 중요해요. 소구표. 무효심결 확정의 소구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 가면, 자, 이 소구표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거든. 그러면 뭐 갑이랑 의 사이에 실시 계약을 했든 실시 금지 계약을 했든 여튼 무효가 되기 전에 맺어진 계약이거든. 무효가 되기 전에 맺어진 계약은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내용이에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지급한 실시료는 반환 청구 안 되고 미지급한 실시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제부터 이행불능된 거야? 무효로 확정된 때부터 장래로 이행불능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실시료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갑도 을에게 실시료 청구할 수 없는 거고. 이해돼요? 아니, 우리가 특허 등록이 됐고 무효로 확정됐잖아요. 여기 중간에 실시계약을 맺었다 이거야. 실시계약. 금지계약 말고 실시계약. 무효로 확정됐으면 이때부터는 이행불능이라는 거예요. 이행불능. 그 전에는 이행불능이 아니라는 거지. 맞아요? 이행불능이 아니니까 반환 청구 못하고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말은 이제 이미 지급한 실시료를 을이 갑에게 반환 청구 못한다 이거고 아직 갑이 을에게 청구하지 않은 거 있으면 지금에서라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즉 반환 청구든 이행 청구든 여기서 하는 거지만 여기서 하지만 어떤 그 액션은 여기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때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 이거야. 이행불능 되기 전에는 어차피 특허권 존재로 인해서 제3자 진입장벽이 형성됐으니까 계약 목적 달성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돈 달라 그럴 수 있는 거고 을은 갑한테 돈 낸 거 다시 달라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 금지 계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시 금지 계약도 여기서 실시 금지 계약을 맺었다 이거예요. 실시 금지 계약 맺고 나서 나중에 무효로 확정되면 역시 소구표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지만 마찬가지로 요때부터 이행 불능이 되는 거지 요전에는 이행 불능이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야. 아닌 거. 그래서 요 실시 금지 계약은 요 전에는 이행 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전에 을이 이 실시 금지 계약에 위반해서 실시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지? 어떤 손배? 채굴. 채무불이행이잖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건 민법의 영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벗어나는 거. 이때부터 이행불능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는 을은 다 벗어나는 거야. 이전의 거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이치지? 같은 이치. 이렇게 강조드리는 건 제가 줄쳐놓은 거는 이제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게 민법이랑 섞여 있거든. 그 전에 그 줄친 거 전에 게 이행불능이라는 거. 이행불능이면 그때부터는 이제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넘어가죠. 13번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적법성 확인 대상 발명 복수. 자, 우리가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할 때 확인 대상 발명을 특정해야 되는데 확인 대상 발명이 복수라는 거야. 이거 적법하냐라는 겁니다. 확인 대상 발명이 복수라는 사정만으로 부적법해지진 않는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 대상 발명이 복수라는 것만으로 부적법해지진 않습니다. 우리 청구항도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 대상 발명도
복수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14번 적법성, 이 역시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 범위항의 심판. 줄 안 친 거 한번 읽어보세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 범위항의 심판은 허용되지 않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예외적으로 허용되죠? 이용관계. 이용관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갑이 특허 등록을 받았어요. 을에게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 볼게.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근데 확인 대상 발명을 B로 특정했어요. 특정. 양자는 이용관계는 아니에요. 그럼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고 저촉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용관계 아니면 저촉. 이해돼요? 요거 권리 범위 확인을 구할 거면 차라리 무효를 가라 이거거든. 따라서 얘는 부적법해져요. 부적법한 이유는 권리 대 권리이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이거예요. 권리 대 권리고 이용관계 아니다 부적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주장하기 시작해. 적법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 적법하다라고 할 거면 권리 대 권리가 아니라고 가야 되겠지. 그러면서 한 말이 요거 권리 이런 걸 누가 권리라 그래? 권리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한 말이 요거 신규성 없다. 신규성 없으니까 무효양변. 무효양변. 바꿔 말하면 권리 범위 부정. 그러니까 이거 권리 아니다. 권리 대 권리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안 먹힌다라는 겁니다. 안 먹힌다. 읽어볼게요. 줄친 것만 보면 이러한 법리는 후 등록 특허 발명 신규성 인정 여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왜 신규성이 나왔는지를 이해를 해줘야 돼. 반대로 특허 발명이 신규성 위반임이 명백하다라고 하면 무효양변 되잖아. 그럼 권리가 아니라는 거가 되는 거죠. 권리 범위 인정할 수 없잖아. 이걸 역으로 얘가 신규성 위반이다. 그러니까 권리 부정하자. 권리 부정할 거니까 권리 대 권리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권범심 적법성이고 확인 대상 발명과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발명 사이의 동일성입니다. 동일성. 자, 요 확인 대상 발명이라는 게 있고 확인 대상 발명을 이렇게 특정을 했어요. 이거 갑이 특정하겠죠? 특정을 했어요. 여튼 갑이든 을이든 적극이든 소극이든 확인 대상 발명을 설명서 및 도면에 특정을 했어요. 근데 을이 실시하는 발명은 B-라는 거야. B-. 양자가 동일해야 확인의 이익이 있죠. 양자가 동일한지를 어떻게 판단해요?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지. 다시 A랑 B가 권리 범위 속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야. 문헌 침해, 뭐 AER 균등론 이런 거 갖고 판단하는데 얘네들은 AER 균등론 그게 아니라 정말 팩트 갖고 판단해 본다라는 겁니다. 15번 읽어볼게요. 특허권자가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권범을 청구한 경우 심판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 대상 발명과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는 게 판례야. 그렇죠?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확인 대상 발명과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 청구인이 확인 대상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 발명 사이에서 동일성 역시 사실 확정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AER 균등론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적 관점에서 봐라 이거고요. 자, 16번
을이랑 갑이 이렇게 있는데 을이 갑에게 이제 소극적 권리범위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B를 확인 대상 발명으로 특정을 했어요. 특정. B는 을이 현재 실시하는 건 아니야. 현재 실시하는 건 아니야. 그래도 할 수 있죠.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건범심 청구할 수 있어야 사업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실시 예정 중인 발명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갑이 그건 내 특허권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다툼이 없어. 여기에 대해서는 갑과 을 사이에 권리범위 속부에 다툼이 없어. 을도 속하지 않는다고 갑도 맞아 내 거랑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심판 청구할 실익이 없다 이겁니다. 설령 을이 C라는 발명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선 다툼이 있어. 여기에서 다툼이 있어서 얘 갖고 건범심 청구할지언정 얘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다툼 없는 경우 보죠. 당사자 사이에 심판 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술만 다툼이 있을 뿐 심판 청구인이 장래 실시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의 대상으로 특정한 확인 대상 발명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아무런 다툼이 없으면 건범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판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갑이 언제 말 바꿀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나중에 사업 준비 다 해갖고 이거 을이 찍어내려고 만들어 놓으니까 갑이야 침해야 이렇게 하면은 그때 와서 청구하면 그때 와서 건범시 허용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판례는 아닌 것 같다는 사견이 있긴 한데 여튼 다툼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7번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조약구성권의 기초가 되는 발명의 내용이 영향이 있는지 여부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 갑이 A를 출원해요. 출원했어. 그리고 뭐 등록도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정정심판 청구해서 A 다시로 정정이 됐다라고 할게요. 정정. 이렇게 정정됐을 때 이 출원 갖고 이제 다른 나라에 조약구조 할 수 있죠? 조약구조 할 때 우리나라 출원의 최명도 범위에서 하는 거거든. 정정 때문에 조약구조 기초가 되는 최명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감축이니까. 따라서 정정에 의해서 조약구조 기초가 되는 최명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이 판례예요. 자,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정정 후 명도에 의해서 출원되고 이후에 입각하여 설정 등록까지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효 부분을 포함하는 특허를 본래 유효로 대여할 범위에 존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약구성권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서 또는 공개된 출원서 첨부한 명세서 도면에 기된 사항이 후에 정정되었다 해도 정정 내용이 조약구성권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 신규성 진부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있는 사실관계는 혹시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는데 제가 두 번 정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강좌에서 용어로는 재직 연결 경사, 재직 연결 위사 뭐 그런 표현이 나올 건데 최종 정리해서 굳이 읽을 필요 없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겠지만 제 설명 없이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거고요. 굳이 안 읽어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실까봐 이런 게 왜 나왔지 판례가 궁금하실까봐 넣어놨는데 2차 때 보십시오. 2차 때. 이 정도 멘트로만 이해해 주시고요. 이어서 18번 정정심판 보겠습니다. 정정심판. 자, 우리 보세요. 무효심판 들어왔어. 무효심판 들어왔어요. 무효심판 청구됐고 무효심판 절차 중에 정정 청구가 있었어요. 정정 청구 1 있었어. 그 또 정정 청구 2가 있었어. 그럼 어떻게 돼? 취하간주 되죠. 취하간주. 취하간주 된단 말이야. 취하간주. 이거 일단 기본 베이스고 그래서 무효심판 계속 중에 정정 청구가 여러 개 있으면 앞에 거 취하간주 되는 게 조문의 내용이죠. 이런 건 어떨까라는 겁니다. A 등록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무효심판이 들어왔어요. 무효심판이 청구됐고 여기서 정정 청구 들어왔어. 정정 청구 들어왔고 심결이 나왔어요. 심결.
인용이든 기각이든 뭐든 나왔어. 심결 나왔고 소재기가 된 거야. 소송 계속 중 정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맞지? 정정 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소재기 전에 심결 나오기 전에 못 하겠지만 정정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거야. 정정 심판 청구해서 정정이 확정됐어. 정정 확정된 거야. 그럼 꼬이지? 여기 있는 정정 청구라 꼬이잖아. 그래서 이거 유추 적용하겠다 이거야. 취약 안주 된 걸로 되겠다. 정정 심판 보죠. 한편 이 사건 심결이 이 사건 정정 청구를 인용했어요. 무효 심판의 심결이 정정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후 이 사건 정정 심판 청구가 제기되고 그로 인해서 이 사건 정정 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정정 청구가 결과적으로 부적법하게 된 점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정정 심결이 확정되면 소급표에 따라 정정 청구의 대상이 변하게 되잖아. 그래서 부적법하게 되는 점은 있다. 그러나 이처럼 특검 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 청구를 인용한 무효심판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 계속 중에 특허 발명에 대한 별도의 정정 심판 청구가 있고 이를 인용하는 심결이 내려져 확정된 경우 잠깐만 이거 언제 확정돼요? 정정 심판 청구 인용 심결 나오면 이 판례랑 상관없는데 언제 확정돼요? 인용 심결과 동시에 확정되는 거죠? 인용 심결에 대해서는 불복이 안 되잖아. 그죠? 이 불복이 확정이라는 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근데 결정계 심판인 거저결정 불복 심판이나 정정 심판은 청구인이 이겼어. 심결 나왔어. 인용 심결.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심결과 동시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졌어 기각 심결. 그럼 심결 동시에 확정되는 거 아니지. 제소 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는 거죠. 불복이 되니까. 여튼 확정된 경우 133조 2의 2항 유추 적용 이거 취약 안주 되는 거 그걸 취약 안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정정 청구 취약 안주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정정 청구를 여기서 인정했고요. 인정했고 정정 청구 있었고 정정 청구 인정하고서 무효 심판의 심결을 해서 소재기가 된 상황이 있죠. 정정 심판이 이제 계속 좀 별도로 이제 정정이 확정돼서 결국은 얘가 부적법해졌단 말이야. 부적법해졌다라는 건 얘를 인정하면 안 되고 부정했어야 되는 거죠. 부정했어야 되는 거잖아. 부정해야 되는데 인정했으니까 이거 심결 위법하구나라고 하면서 심결 취소할 거냐? 그렇지 않다. 왜? 그냥 이거 없는 걸로 봐버리겠다 이거야. 없는 걸로. 됐어요? 다시 정정 심판을 청구했어. 정정이 확정됐어요. 소급표에 따라 이 등록이 변하겠죠. 등록이 변하다 보니까 이 정정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진 거예요. 부적법하면 얘는 인정하면 안 되고 부정했어야 되잖아. 잘못이 있죠? 잘못이 있으니까 잘못된 심결을 했으니까 심결을 취소할 거냐? 그게 아니라 그냥 없었던 걸로 봐주겠다. 그래서 이 인정한 거 아무런 잘못도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정이 확정됐다라는 사정만으로 얘를 곧바로 취소할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19번 출원인 변경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저결정 불복심판 심결 취소송 제기한 경우 자 우리가 출원 후 승계는 출원인 변경 신고 효력 발생 요건이죠. 출원 전 승계는 출원이 제3자 대항 요건이죠. 다시 우리가 맨날 강조했는데 특허 출원 전 승계는 출원이 제3자 대항 요건이고 특허 출원 후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 승계 제외하고 출원인 변경 신고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러면서 강조드린 게 출원 전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 승계도 출원을 해야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강조를 드렸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에요. 갑이 출원, 거결, 거불심 청구했어요. 갑이 청구했어. 그리고 기각, 심결 나왔어. 심결 나오고 여기서
소재기를 가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소재기를 가비 아닌 을이 하면 부적법해지겠죠? 그 얘기예요. 야, 을 너가 왜 소재기해? 부적법하다 이거입니다. 10개월 나왔고 등본이 송달되고 제소기간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30일 플러스 부가기간 이렇게 되죠. 30일 플러스 부가기간. 이때 을이 소재기 한 거예요. 을이 소재기. 근데 을이 소재기 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갑에서 을로 출원 후 승계가 있었던 거야. 출원 후 승계 뭐를 특박권을 승계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관련 없으니까 소재기 안 하고 을이 소재기 했는데 노말하게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 범위가 늘어나는데 출원인 변경 신고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소재기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출원인 변경 신고 없이 소재기 하면 부적법해져요. 원고 적격이 없거든. 원고 적격이. 그렇죠? 원고 적격 누가 가져? 당참거잖아. 당사 참가인 거부된죠. 원고 적격 없기 때문에 부적법해집니다. 그리고 얘가 뭘 했냐면 부적법하다 하니까 그래 그럼 지금이라도 출원인 변경 신고를 할게 해서 여기서 변경 신고를 여기서 한 거야. 안 된다 이거야. 요걸 요 안에 했으면 된다 이거고. 그거죠. 이것도 시험 문제 뭐 많이 나왔죠. 본문 보면 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 승계인은 출원인 변경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수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거부심 심결에 대해서 취소 수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등이라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당참거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특정 승계인이 취소의 서를 제기한 후 출원인 변경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경 신고 시기가 취소해서 제기 기간 30일 플러스 부가 기간이 지난 후면 적법한 취소해서는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부적법하다라는 거죠. 자, 20번 판례 보겠습니다. 20번 판례. 20번 판례는 우리가 원래 디자인에서 먼저 배웠어요. 디자인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갑이 A라는 디자인을 등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을이 A라는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실시.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건범심을 청구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서 우리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냐면 자유 디자인의 항변을 할 수 있어요. 자유 디자인의 항변이라는 건 야, 너가 출원하기 전부터 이미 A라는 디자인이 공지가 돼 있었다. 나는 그 공지 디자인을 실시하는 거다. 자유 디자인의 항변이 가능한 거죠. 근데 안 되는 게 얘가 이거에 대해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했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이 공지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유실시 디자인 항변 안 된다. 이거 디자인 최신 판례로 배웠는데 특허도 올해 최신 판례가 나왔어요. 보겠습니다. 공지의 규정에 근거가 된 공지기술로부터 자유기술 항변 가부. 공지의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특허 발명의 경우 확인 대상 발명이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지를 판단할 때 자유실시 기술 주장, 즉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 예외 규정의 적용에 근거가 된 공지기술로부터 확인 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어서 확인 대상 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유기술은 이제 신규성, 진보성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특허법 3개년 개정법 정리 좀 첫 교시가 긴데 여기서 잠깐 끊을까? 여기서 잠깐 끊고 개정법 정리 빠르게 보고 그리고 핵심으로 정리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